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전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무 복귀 이틀 만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한계 현역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즉각 사퇴를 공개적으로 외쳤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징역 1년 8개월,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두고 뒷말이 나옵니다. 법리적으로나 지나치게 관대한 방향으로만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런 평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옵니다. 역시 잠시 후 자세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퇴원 후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 돌아오자마자 카르베 들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즉각 장동혁 지도부 사퇴로 맞받았는데요. 지방선거 4개월 앞 국민의힘은 사실상 내전 상황입니다.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길 씨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당선 전부터 이렇게 망설임 없이 한동훈보다 전한길을 선택했던 장 대표. 하지만 과거 두 사람 사이는 자칭 소울메이트였죠. 공격하는 분들의 의도는 당원 게시판이 앞으로 잘 되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최종 타겟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전 최고의 발언들을 보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든 스크래치를 내서 틀어질 대로 틀어진 전현직 당대표의 관계, 봉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누구를 공천하겠냐. 한동훈 대 전한길 했는데 전한길을 들었던 그 장면. 저희 제작진이 예전의 화면을 참 재미있는 걸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당무 복귀 이틀째인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바로 의결됐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예상한 바인데 상황이 생각보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먼저 상대당이지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상황? 이제 아까 영상 보면은 전한길 씨만 미국에서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보선 공천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사형 구형받고 어제는 김건희 씨가 1심 선고가 난 날인데 이 판국에 한동훈 전 대표 탄핵에 앞장섰고 그리고 계엄 해제 결의에 그 친한계가 참석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데 지금 이렇게 신경 쓸 일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결국에는 1월 14일 그 새벽엔가 제명 결정이 났었잖아요, 윤리위에서. 예. 그러니까 단식 그다음에 내부의 비판을 조금 그 소나기를 피해 보려는 그런 심산이었을 뿐이지 결국에는 보름 만에 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름간 유예됐을 뿐이지 결론은 이미 1월 14일 날 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이야 망하건 말건 지방선거에 어찌 되건 말건 일단 장동혁 대표로서는 본인의 대표로서의 입지 그리고 리더십을 구축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것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과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비민주적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고 또 비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네,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고 붙여도 됩니까? 그렇죠. 전직 당 대표가 제명되는 상황은 거의 제 기억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홍준표 전 시장의 당 대표를 하신 분들이 탈당한 사례는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국민의힘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지 않았나, 키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2024년 10월 11일 당시만 하더라도
사항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으면 뭐 이렇게 문제가 커질 사항도 아니었죠. 더구나 2025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당무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할 때 예. 그때만 사과를 하더라도 되는데 오히려 사과하기는커녕 이제 조작 됐다고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위원장 등을 고소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재심 청구를 하라고 장동 대표가 시간을 주면서 또 단식에 들어갔을 때 예. 그때 정말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또 백의종군했으면 저는 이런 어떤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마지막까지 사다리를 걷어찬 게 아닌가 참으로 좀 안타깝고 특히나 한동훈 대표의 어떤 태도를 보면 본인이 정치를 입문할 때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의도 문법은 쓰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서초동 문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풀어가야 될 거를 당 게시판에 예를 들면 1480건의 일부 중에 뭐 본인이 안 쓴 게 있어서 억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작됐다 이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전직 당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좀 당을 어떻게 보면 좀 화합하고 나아가는데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였던 제명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특히 당원들, 당 지지층의 어떤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어떤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 의원 지금 한동훈 개인의 어떤 책임, 초래한 건 한동훈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오늘 이 찬반 투표 결과가 보니까 비공개긴 한데 우재준 양양자 최고위원에 따르면 찬성 7명, 제명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상하신 결과입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최고위원회의 구성 멤버는 당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선출된 최고위원들하고 그리고 정책위 의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들이 이제 구성원인데요. 얼마 전에 정책위 의장을 하던 김도읍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사퇴했죠. 그만뒀죠. 그러면서 그 후임자로 정점식 의원이 지명이 됐고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조광안 전 남양주 시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정책위 의장을 김도읍 의원이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반대쪽에 한 표가 늘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지금 조광안 최고 말고 다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한계는 아니더라도 중도 성향의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더라면 또 반대쪽에 한 표가 늘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나서 계속 인사를 통해 보여준 것은 예. 과거 이제 윤석열 정부의 주류 세력이었던 이른바 친윤계 뭐 요새 같으면 윤석열 정부가 몰락한 이후에는 윤어게인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예. 그쪽 성향의 사람들을 계속 인사에 앉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최고위원회 저런 표결 결과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이 안건이 올라오면 뭐 인적 구성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로 제명이 확정이 될 거다라는 관측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우재준 최고위원만 뭐 뛰쳐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박차고 나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분위기가 어땠답니까, 아침에? 일반적으로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공개 최고회의가 있고요. 예. 이후에 이제 기자들을 물리고 비공개로 전환한 후에 회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 자리를 지켜서 그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가 어떤 식으로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오늘은 주요 당직자들도 배석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최고위원단만 이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회의에도 아무도 배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중간에 우재준 의원이 나온 것은 우재준 의원은 공개 회의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근데 전체 분위기가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 의결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것으로 전해졌고요. 조금 전에 홍석준 의원님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개인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개인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화합점을 찾지 못해서 이런 그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징계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과연 징계 그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평성, 비례성에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뭐 연좌제 문제라든가요. 예. 익명 게시판에 가족들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명까지 할 문제냐. 또 하나는 징계를 한 과정에서 당무감사위원회가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가 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지금 나타난 국민의힘 내용의 주요 분기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징계 논의는 가능한데 이게 제명까지 갈 일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해 줬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요.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치 입문 2년 만에 당적이 박탈됐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할지 향후 계획을 밝힐지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 생각보다 메시지가 짧아서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그 국회 다른 부스에서 보고 있던 뭐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내용 없어? 이렇게 좀 궁금해하기도 했다는 전언도 있는데 홍석준 네. 의원님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네.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정당 생활을 해보면은 이게 부부싸움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로 몰배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내일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명을 해서 이제 5년 이내는 돌아올 수 없다는 당원 당규가 있지만 그러나 또 뭐 최고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확정적인 어떤 상황보다는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결과가 새롭게 반영될 여지도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저런 메시지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당을 사랑하고 돌아오겠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뭐 무소속 어디 뭐 출마설 이런 것은 뭐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당을 위해서 비록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좀 불리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이 있다 할지라도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앞날에 저는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것이 결국은 당원들한테도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을 저는 좋게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활동,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재입당 신청을 하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하면 다시 5년이 안 지나도 돌아올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김유정 의원님.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방법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클까요? 지금 이 지도부 체제에서 최고위에서 네. 다시 논의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건 쉽지 않을 것 예. 같고요. 그건 이제 통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지도부에서 최고위에서 결의만 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뭔가 이루어지겠죠. 오늘 회견은 굉장히 짧고 또 질의응답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I'll be back 회견, 터미네이터 회견인가 뭐 예. 이런 생각도 했는데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아올지는 얘기는 못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아직까지 모든 게 그 미정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뭐 신당 창당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추론들이 나왔습니다만 신당 창당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당권파는 진짜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당의 주인도 아닌 것이고 그 방향이 맞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짧은 여러 가지 문장 안에서 강조를 했던데 예. 저는 일단 지방선거가 지금 이런 식이면 오세훈 시장도 여러 가지 우려를 표했고 자멸로 가고 있다. 장동욱 사퇴해라. 장동욱
격이죠. 사퇴해라 이런 얘기까지를 오세훈 시장이 오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두워졌다 전망이. 예.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 후에 비대위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때 되면 어떻게 정치적 상황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길게 정치를 본다면 반드시 이번 재보선이나 뭐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년 재보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대선까지 쭉 가는 길목에서 예. 어떤 변수가 드러날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차제에 차라리 뭐 징계 수위를 낮춰가지고 뭐 당원권 정지 6개월, 1년 이렇게 하면 차라리 오도 가도 못하고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차라리 제명이 홀가분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키워준 법무부 장관, 뭐 비대위원장, 뭐 대표 이런 딱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본인 스스로 정치 근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그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아마 정치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제는 나서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신당 창당 가능성은 적다고 김유정 의원은 봤거든요. 왜냐면 아까 저도 이렇게 우리 국어 시험 보듯이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라고 말한 걸 보면 이 당을 언급했으니까 새 당을 꾸릴 것 같지는 않다는. 뭐 그럴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뭐 2028년 총선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해서 정치적 공간을 마련한다는 건 사실 좀 쉽진 않은 결정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뭐 16명의 친한계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비례대표 의원이잖아요.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예. 신당 창당 어렵다고 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명당했다라는 것은 글쎄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나올까에 궁금했는데 국민의힘 뭐 장동혁 지도부가 저를 오늘 제명했습니다. 이런 그 주체 표현이 아니라 이게 수동태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본인이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다. 정치적인 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논의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인물을 한동훈 전 대표로 놓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권력 싸움의 한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계기로 해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과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보수 진영 내에서 갈등했었고 뭐 분단까지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 관점에서 꽤 오랫동안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를 놓고 진영 내의 갈등이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이 국민의힘 당내 갈등 상황 저희가 오프닝에서는 제가 내전 상황과 비슷하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사건입니까?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행위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예, 이렇게 말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앞서 정광재 의원도 언급했지만 친한계 의원들이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개인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 비민주적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면서 즉각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반대하고 제명하지 말아가 아니라 이제 당대표 물러나라가 오늘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 같은 당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센 표현이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서두에 언급됐듯이 내전 상황이 시작된 것은 틀림없는데 근데 세 대결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하고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뭐 내전 상황이 더 격화되거나 어떤 박빙의 승부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 쪽은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만 기다리겠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뭐 2018년 지방선거 이상의 참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장동혁 지도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뭐 바로 복귀는 힘들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들어선 비대위에서 복당 절차를 밟아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오고 그 추후에 당권을 잡는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을 텐데 글쎄요, 뭐 계획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방선거 참패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 책임론 우리는 그때 이렇게 물러나라고 했었다라는 오늘의 이 장면을 또 다시 상기시킬 거고요. 그러면 비대위 그 상황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 복귀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한계 의원 16명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가장 많이 뭐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현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희 방송 직전에요. 장동혁 대표 즉각 물러나야 한다.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라고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발언을 보면 국민들 보기에 한심하다. 이 당이 외면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까지 했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 표현으로는 아마 뭐 가장 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또 최근에 지지율이 좀 뭐 오세훈 시장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하락 추세고 좀 해서 더더욱 좀 센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낸 표현은 결국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화합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단식장에도 가고 사과도 하고 먼저 뭐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냈는데 결국 이제 그게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절차대로 장동혁 최고 지도부가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제 제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지금 뭐 속뜻은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번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그런 당 혼란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있으리라고 보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지금 현재 지방 선거를 앞두고 너무 조금 지나친 어떤 표현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이렇게 뭐 이야기했다 해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물러난다고 하면 그야말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공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정치적인 어떤 구호 상황에서 그렇게 뭐 이야기할 수는 있을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 서울시장이 저런 식으로까지 말씀하는 게 당을 위해서나 특히 또 오세훈 시장 또 본인을 위해서나 어떻게 될지 당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오늘의 저런 어떤 발언들은 예. 당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님, 오세훈 시장의 이런 발언, 그러니까 본인이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금과 같은 어떤 행태가 계속된다면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수도권 지역이 와글와글해질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출마자들은 정말 그 좌불안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논의해 왔는데 결국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14일 날 뭐 그 제명 결정 나고 하는 그 전후로도 이렇게 가면 공멸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린 거죠. 장동혁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자멸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선거의 위기감을 느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늘 뭐 여야 막론하고 중도의 표심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그 방향으로 어떤 정책이든 뭐 당무든 다 집중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누구에게 소구력이 있고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국민의힘을 좀 밀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보입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홍석준 의원님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사퇴해버리면은 정말 더 혼란 속으로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3자인 저희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난다면 국민의힘에게는 새 길이 열리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그렇게 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딱하기도 하고 안심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예, 정광재 의원님.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발언하니까 저희도 지금 제작진들도 혹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뭐 입장 안 낼까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줄줄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일단
정치 공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5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2강, 그러니까 최종 결승에 갔죠. 당시에 김문수 후보에게 지긴 했지만 43% 득표했습니다. 당심 40% 가까이였고 민심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이 얻었죠. 지난 8월에 있었던 당 대표 선거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긴 했지만 당시 김문수 후보와의 표 차이가 2,300여 표 차이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지지를 하거나 포용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강력한 팬덤이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당장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이번 지방선거 나 투표 안 하겠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후보 뽑겠다. 그래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너져서 장동혁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정말로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수도권 또는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 본인의 그 당내 리더십을 확고히 한 후에 120일의 시간을 벌어서 그 이후의 상황은 그때 가서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뭐 지금 경기지사 후보로 나가려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좁혀지지 않아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 유정복 시장이라든가 김태흠 충남지사라든가 박형준 시장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류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네. 이게 아까 지방선거 필패 쪽으로 분석을 하시긴 했지만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도 그게 있을까요? 아, 나 이거 질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내가 강성으로 보여주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오히려 표가 결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장동혁 대표도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원 당선이 2번 됐던 사람이니까 선거를 전혀 모르지는 않을 텐데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계산할까요? 선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뭐 그렇게까지 엉뚱한 계산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데 표를 몰아줬던 어떤 세력, 그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틀질 못하고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고도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 내에 당원들이나 이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좀 뜨거운데 거기에 너무 용기를 얻었을까요? 근데 민주당 내의 격론은 합당의 시기나 아니면 지방선거와 관련한 전략의 차이점에서 오는 토론 내지는 격론이지 국민의힘처럼 지금 한쪽을 죽이겠다는 뭐 그런 싸움은 아니거든요. 좀 착오를 일으킨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한쪽을 아예 괴멸시키려는 듯한 그런 모양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상황과 좀 비슷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당시에 찬탄파가 당에서 밀려나고 바른정당이었죠. 바른정당이 창당되고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2017년도 상황에는 사실은 탈당하신 분들이 그때 당시 당 내에서 아니면 또 대중적인 지지도, 인지도가 훨씬 더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라든지 이승민 의원이라든지 등등등 그런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나갔을 때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탈당해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파 보수의 본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탈당을 했고 심지어 또 안철수 국민의당과도 합쳤는데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참패를 해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와서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탈당하면 이제 필패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고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를 따르는 소위 말하는 친한파 의원들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 따르는 대부분은 비례 의원들이고 지역구 의원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내전이다 아니면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갈등 양상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차자석의 폭풍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정치라는 게 1+1이 반드시 2가 되는 것도 아니고 1-1이 반드시 0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확실히 이제 좀 가변성이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뭐 한동훈이라는 어떤 정치인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의 어떤 당은 당규를 그대로 규칙을 집행했을 뿐이고 앞으로 한동훈과 그리고 우리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운명이나 이런 것은 예. 앞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가 반드시 저는 국민의힘이 필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선거법 판정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에서는 바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내 앞에 있는 지방선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좀 지나친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예, 한쪽을 괴멸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고 지금 분석하시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괴멸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때는 함께 했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도저히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3자적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치를 어떤 보복의 감정이나 복수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거는 정치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 결말이 좋게 끝나는 것도 결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뭐 과거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뭐 배신자 프레임이 지금도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이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텐데 예. 과거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여전히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결코 포용도 통합도 아닌 상대에 대한 괴멸, 그것도 당 내부에서의 서로 어떤 경쟁자들을 없애기 위한 또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결코 뭐 바람직한 정치의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저는 지금의 상황이 2017년과도 비슷하지만 사실 2020년 총선을 앞둔 2019년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황교안 당대표가 당시에 공수처 패스트트랙 선거제법 때문에 단식 오랜 기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 똘똘 뭉치면 2020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더군다나 2019년 가을에는 조국 사태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권이 정말 흔들리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편 똘똘 뭉치면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결과가 어땠습니까?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결국 지금 일종의 비주류로 전락한 보수 세력을 똘똘 뭉친다고 하더라도 51%를 얻어야 하는 선거에서는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지난 9월에 당대표가 됐을 때 여의도에 있는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황교안 전 대표의 실패를 답습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결국에는 본인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거하고 이런 뺄셈의 정치를 통하고 오히려 축소지향적으로 가게 된다면 과연 6월 3일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홍석준 의원님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정말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 저는 이대로 가면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제명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결국에는 현재의 상황을 빨리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수를 둔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 당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제명이 됐고요. 그래서 친한계라고 불리는 현역 의원 16명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현 지도부 즉각 사퇴하라고 했고 또 방송 직전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 즉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또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고요. 또 잠시 후에 더 인터뷰에서 역시 탈당 권유, 사실상의 제명 처분을 받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도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왔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백다현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보시죠.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첫 법적 판결. 쓴소리는 있었지만 형량은 구형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 씨. 하지만 당선 직후부터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매번 뉴스가 됐었죠.
스페인은 이 벨라스케스의 고향이자 이 현대미술 창시자 중에 하나인 피카소의 아주 본국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국정을 좌우한 V제로 김건희의 위상 훼손이 걱정될 정도의 형량.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부정청탁 꼼수를 알려줬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빌드업이라고 해야 되나? 속된 말로 청탁 의도를 숨긴 채 그 금품을 계속 건네다가 마지막 청탁 과정에서만 아무런 금품을 건네지 않으면 이거는 뭐 김건희 씨처럼 전부 무죄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지침을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 징역 1년 8개월 선고, V제로의 1심 결과 후폭풍이 거셉니다. 예, 징역 1년 8개월. 먼저 김용남 의원의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어제 그 선고를 시작하면서 재판부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의 라틴어 법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법원 중에는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는 입증이 이루어지면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법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제 선고 결과를 보면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히 제출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까지 무죄를 너무 뭐랄까요? 논리를 만들어 가면서 쓴 것이 아닌가. 좀 자기적인 측면이 있는 무죄 부분이 많아 보여서 제가 보기엔 이거 항소심 가서 무죄 판단한 곳은 한 부분은 상당히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1심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내린 형량이 1년 8개월인데 예. 이거는 사실상 이게 이제 기소된 죄명은 공무원 신분이 없다 보니까 알선수재입니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피고인은 우리나라 어떤 최고위 공무원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점에 비춰보면 이 형량도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1심에서 무죄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상당히 많이 유죄로 뒤집힐 것 같다라고도 전망해 주셨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민주당은 V제로의 본질을 외면한 판결이다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판단이 나오면 아주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을 판사를 굉장히 공격해왔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이 나니까 정치적 개입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장 조희대 원장까지도 특검을 한다, 청문회를 한다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해왔고 지금 판사에 대해서 작년 2025년 3월달 구속 취소 결정이 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판사를 얼마만큼 압박을 했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설사 마음에 들지 않은 판단이 나오더라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국민의힘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생각했던 판단이 나올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일단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민주당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시시콜콜 판사들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도이치모터스 건이라든지 지금 명태균 건이 사실은 이제 본건인데 본건에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고 별건인 이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일부 이제 유죄가 됐는데 저는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시종일관 도이치모터스 건은 사실상 그 2020년, 2021년 문재인 검찰에서 탈탈탈 틀어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 없고 그래서 기소조차도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억지 조작 기소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명태균 건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대선 때 수백 건의 여론조사를 하는데 무엇이 답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에게 특별하게 그것도 비공표 여론조사를 부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를 줄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애초부터 정치자금법의 그런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무수히 말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심 판결은 그런 상식적인 선상에 서 있던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야 두 패널의 전망이 완전히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 전에 특검 수사가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많은 인원과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돈을 쓰고
이렇게 된 건 결국 특검 책임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도 있는데 나머지 두 분께 여쭐게요. 정광주 의원님. 글쎄 뭐 특검 나름대로 노력했겠죠. 그런데 그 실체적 규명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우인성 판사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무죄, 또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 형량의 경중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 8개월이라는 게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번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봐주기식 판결을 한 거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이렇다 할 권력 하나 없는 사람인데 사법부가 굳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방식으로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이런 문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 예. 전 이 한마디만으로도 김건희 여사는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가 언젠가는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하는 내용이죠. 김건희 여사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시절에 이른바 V제로로 불릴 정도로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게 지금 뭐 매간 매직과 관련한 특히 이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처음 판결을 받게 된 셈인데 저는 이 문장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준엄하게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꾸짖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로 준엄하게 꾸짖으면 뭐합니까? 라틴어와 사자성어를 동원해서 말로만 준엄하게 꾸짖는 거 하고 실제로 나온 이 판결에 대해서는 민심이 환호성을 지르지는 못할 망정 수긍은 해야 되는데 전혀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로라도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들이나 또 민주당에서 뭐 서부지법 폭동 같은 거 일으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한덕수 피고인은 소위 1심에서 올려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후려친 겁니까? 그러니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주가 조작 관련해서 특검에서 이 방조 혐의 관련한 것들 명확하게 하지 못한 건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특검 그 팀에 지난번에 그 검찰에서 이 주가 조작을 수사했던 검사들 2명은 또 돌아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좀 더 치밀하고 아주 깨끗한 의심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팀의 어떤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방조 혐의 관련해서는. 예. 그러나 이 지금 1심 재판부에서 국민들이 누구나 알고 듣고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들었던 녹취록과 증거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격앙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날씨 추우니까 열나라고 이렇게 1심 재판부가 도와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조인들 대부분 5년에서 10년은 나올 거다 적어도 그렇게까지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비껴난 예상이고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재판부의 어떤 설명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판은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예, 오늘 아침 주요 신문의 사설 제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보면 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등등이 형량은 낮지만 질타는 무겁다. 봐줄 결심했나? 또 고작 1년 8개월이라니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무죄가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김태훈 대전고검장, 이게 이 사람이 1차 수사를 했던 그 수사팀장이었죠.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부당한 판결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주가 조작 인식을 인정했는데도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건 기존의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영남 의원, 이 말을 좀 해설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1심 판결도 김건희 피고인이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예. 근데 알고는 있었는데 김건희 피고인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계좌로 따로 주식 거래를 한 거다. 그래서 공범 관계는 인정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무죄를 썼는데 저도 의문입니다.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사실은 이른바 7초 매매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이미 유죄 확정된 주가 조작의 공범들이
그 매도해달라고 전에 주삼 뭐 이런 메시지를 자기네들끼리 주고 받은 거는 확인이 됐고 예.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7초 만에 당시 김건희 피고인이 실제로 그 물량을 그 가격에 매도 주문을 직접 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행위 분담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대로 뭐 한쪽에서는 사는 역할, 파는 역할, 그리고 정해진 가격에 물량을 이렇게 주문 내면서 주가 형성을 해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가를 만들어가는 주가 조작의 한 기능을 담당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1심은 알고는 있었는데 따로 한 거다. 그래서 공범은 아니다. 이른바 공동 정범은 안 된다는 취지로 무죄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게 방조는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또 사족을 좀 달았거든요. 근데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공동 정범보다 가벼운 범죄인 방조는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유죄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아, 예. 근데 이걸 방어권 문제로 이게 공방의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문에 썼는데, 그렇다면 진작에 이거에 대해서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의견을 내라 이렇게 적절하게 소송 지휘를 했어야죠. 예.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내란 방조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까지 같이 제출해라 한 것처럼 그렇게 지휘를 했으면 그거는 공소장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가벼운 방조로 기소됐는데 그거보다 무거운 주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공범으로 유죄 선고를 하려면 이른바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검찰의 공소가 없으면 판단을 못 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공소장 변경하도록 재판부에서 권유를 했던 것이고, 김건희 피고인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그중에 일부인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하면 그거는 공소장 변경이 반드시 없더라도 유죄 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안고 있는 판결로 보입니다. 예. 또는 재판부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애초에 특검이 뭐 예비적 공소 사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방조도 같이 달아서 재판에 넘겼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나오거든요. 김유정 의원님. 네, 그래서 그 똑같은 전주 역할을 했던 손모 씨는 1심에서 이제 방조 혐의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익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 8억 넘게 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특검에서 명확하게 이 방조 혐의와 관련한 것도 적시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빠져나갈 뭐 빌미를 주지는 않았겠죠. 물론 저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지난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요, 중앙지검에서 이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세 조종에 관한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어제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공동정범으로 볼 증거는 조금 부족해 이거잖아요. 누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지난 검찰에서 주장했던 무혐의 처리의 이유와 어제 1심 재판에서 한 얘기가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 주장대로라면 어제는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껴가게 만들고 말로만 엄중하게 한다는 게 국민의 어떤 정서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판결문도 받기 전에 특검 측 항소하겠다라고 했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법리적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운 논리다. 양형 판단도 매우 미흡하다. 항소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특검 저희가 여러 차례 뭐 입장문도 그리고 문자로 언론에 배포된 그런 입장 많이 받아봤지만 꽤나 높은 수준의 어떤 항의 또는 강력한 반발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의 문구였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그러면 특검 바로 방조 성립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툴 거라고 보세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도치모스 사건이 2009년에서 2013년도까지 4차례 걸쳐서 이제 주가 조작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나면 그
주식은 통상적으로 상패라든지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그때 당시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지금 높은 상태에 있고 도이치모터스가 수입차 판매에 있어서 그때보다도 훨씬 더 국내 점유율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 관련된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권오수 회장과 주포 역할을 하고 있는 플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집행유예로 났습니다. 그리고 전주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수백 명 가운데 딱 한 사람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근데 손모 씨와 김건희 여사는 완전 입장이 좀 다른 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모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100미터의 트레이드를 참여를 했었고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극히 짧았기 때문에 이것은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고 이제 입증이 드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트레이드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모 씨하고도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김건희 여사를 이제 악마화하면서 조작 기소라는 이런 시각으로 봐서 그렇지, 이미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식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포들 대부분 확정돼 있고 단지 방조 혐의로 딱 한 사람 손모 씨만 돼 있는, 그것도 완전히 환경이 다른 사람밖에 없다. 이 사건이란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 항소심에서도 쉽게 뒤집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김영남 의원과 정반대의 해석을 내려주셨네요. 할 말은 많은데 이게 방송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예. 예. 근데 항소를 통해서 특검이 만약에 방조 혐의로 기소를 한다면 예.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를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 방조 혐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얼마나 될 거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모 씨도 1심에서 무죄 받았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이치모터스 판결을 두고 우리 국민의힘 당 내외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그냥 털고 넘어갔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청난 중형이 선고될 거 아닌데 그때 선제적으로 털고 갔으면 과연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계엄으로 연결되고 탄핵까지 이르는 과정으로 갔을까, 이렇게 한탄하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그때는 한동훈 전 대표 시절인데 한동훈 전 대표도 검찰의 불기소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의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당연히 아무리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기소를 했어야 되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방조 혐의는 아마 항소심이 열리더라도 특검 측에서 이른바 예비적 변경이라고 그래서 주된 거는 공범으로 여전히 주장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심리해달라고 하면서 예. 혹시 공범이 인정 안 되면 이제 방조 혐의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그렇게 공소장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범이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면 방조보다는 공범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다음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좀 살펴볼게요. 쉽게 말해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여러 건 제공받고 그 대가로 또 명태균 씨가 의뢰했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에 넣어줬다. 뭐 이거죠.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또 저희가 여러 번 이 방송에서도 재생해드린 그 말이 많네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했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김영남 의원님. 네. 그런데 재판부는 이 발언들을 당연히 뭐 증거 조사했을 것이고 그런데 공천 개입을 입증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어제 판단했거든요. 사실상 공천 개입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 예. 일단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를 어떤 이익이라고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익이 아니라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본 사람이
그 두 사람 말고도 더 많이 있다. 예. 그래서 전속적인 이익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일단 그게 비공표 여론조사라도 그걸 갖고 무슨 SNS 메시지를 만들고 돌리고 더군다나 대선 캠프에서는 봤죠. 실제로 당시 당대표나 뭐 여러 사람이 봤죠. 두 사람만 볼 것 같으면 그 여론조사 안 했겠죠. 활용하려고 한 여론조사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만 봤어야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 예. 그리고 대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줬느냐 이 부분이 재판부의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앞뒤 논리가 좀 충돌해요. 제가 보니까 이 앞부분은 2022년 4월 말에 당시 김건희 피고인이 김영선 후보의 공천을 약속했더라면 명태균 씨가 당시 이준석 당대표나 공관위원장을 했던 윤상현 의원 여러 사람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지 않았었겠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이 확답을 안 했던 거 아니냐라는 판결문을 쓰면서 뒤에서 이 공천은 김영선 후보의 공천은 공관위에서 공관위원들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부분은 김건희 피고인이 결정적으로 공천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전제할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뒷부분은 이 공천은 공관위에서 결정한 거로 보인다. 이런 앞뒤 충돌하는 논리를 한 판결문 안에 쓰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공관위원들이 투표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그 문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그 대선 때는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좀 전에 김 의원이 말한 것처럼 비공표 여론조사를 SNS 돌린다? 그거는 위법이죠.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그 통화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공관위에 이야기했다는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이 열심히 뛰었길래 한번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말한 게 공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도 사실은 애매모호하지만 특히 대통령이 전화한 것도 김영선이가 열심히 본인의 선거운동에 뛰었다. 그런 것을 명백하게 한 것이지 어떻게 그 명태균의 이런 어떤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 대가로 추천을 해줬다는 그 입증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비공표용 어떤 여론조사 때문에 고마워서 그런 어떤 공천을 부탁했다? 그는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역시 이것도 토론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샤넬백 이야기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샤넬백으로 넘어갈게요. 똑같은 사람한테 같은 브랜드 백을 처음 해주고 3개월 후에 또 줬습니다. 그런데 처음 거는 무죄였고요. 두 번째 거는 유죄였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청탁 꼼수를 알려준 셈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얘기하신 대로 점점 이제 액수가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크레센도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샤넬백 800만 원짜리, 그다음에 120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6천만 원짜리 이렇게 점점 비싸게 올라갑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재판부의 그 주장대로라면 처음에 샤넬백 800만 원짜리 줄 때는 딱히 청탁이나 이런 걸 한 거 없었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1200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할 때는 뭔가 청탁이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유죄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 대통령 그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그 대통령 부인에게 뭔가 소위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또 청탁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빌드업 과정에 있었던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주면서 통일교에서 필요한 게 이거니까 이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앞부분에 다 이제 그 비싼 그 뭐 뇌물성 어떤 그 명품을 선물들을 주고 나서 마지막에 그냥 주지 않고 부탁하면 그건 무죄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한편 생각하면 1억짜리들을 쭉 선물을 주다가 마지막에 100만 원짜리를 주면서 부탁을 하면 100만 원에 대해서만 그러면은 유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의 이야기를 아무리 뒤집어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라서 어디서 이렇게 신박한 논리를 국리를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재판은 증거와 법리, 또 법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분과 관련해서는 우인성 재판부가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탁과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해서 첫 번째는 통상적인 인사라고 봤고 그 이후서부터는 실제로 통일교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로 판결한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판결을 받아보면 되는 거고 이 직전 얘기로 들어가면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특검이 이거 무리하게 법 적용한 겁니다. 재판부가 왜 이런 판결을 냈느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특검이 무리한 법 적용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기소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지 재판부에만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논리라면 대단히 위험해요. 그 샤넬백 받을 때 이미 대선에서 승리한 곧 대통령의 취임할 사람의 배우자 신분이었잖아요. 김건희 피고인이. 예. 그러면 명시적인 뚜렷한 청탁 없이 이른바 당선 축하 명목으로 800만 원짜리를 주던 뭐 8억짜리를 주던 무죄란 논리예요. 근데 청탁이라는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안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묵시적 청탁도 있는 겁니다. 값비싼 거를 줄 때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묵시적인 청탁의 의도가 있는 거지 그거 없이 왜 줘요 그거를. 예. 더군다나 곧 이제 대통령의 영부인한테 비싼 어떤 선물을 할 때는 다 앞으로 잘 좀 봐주세요라는 게 묵시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기존에 우리 판례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도 다 인정되는 거거든요. 예. 세상에 공짜는 없고 맨입으로 주는 거 없으니까 그럼요. 그런 말로 해설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샤넬백 그렇게 주면 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뭐 차력쇼 같은 거 방송할 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라고 붙이는데 그 자막을 넣었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네 분 토론으로 또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초 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전화 연결로 인터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됐습니다. 친한계 현역 의원 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공개적으로 장동혁 당대표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이 앵커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전 대표와 제명 결정 난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심경이던가요? 글쎄요, 이제 뭐 그 한 대표의 심경은 본인이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은 지금 어떤 특정 사람들 것이 아니고 당원들의 것이고, 그다음에 용기를 잃지 말자.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올 테니 너무 좌절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그 제명 사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2024년 12월 3일이 생각났어요. 그 비상계엄의 날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황당함, 그리고 그렇게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런 뻔뻔함, 그 두 가지가 이번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결정된 그런 제명, 누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노골적인 정적 죽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현역 의원들 그리고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도 일제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일 아침에 언론에서도 모든 신문의 사설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언론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김종욱 전 최고위원 사실상 제명 결론이 났을 때도 다음날 아침 신문 제목이 뭐 진보 보수 일간지 할 거 없이 비슷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오후 2시에 기자회견 내용이 궁금했는데 예상보다 매우 짧았습니다. 뭐 다른 말을 많이 하려다가 뺀 건가요? 혹시 뭐 뒷얘기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거 원래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를 서로 상의를 했는데 예. 결국은 이제 한 대표가 결정을 했지만 이게 무슨 구구절절히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동안에 워낙 모든 내용을 국민들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본인의 어떤 결기 이런 것들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다라고는 얘기들이 많았고 한 대표도 그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짧은 그런 회견문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했거든요. 친한계에서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지금 내린 결정 자체가 이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오래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전에 우리 당에서 사실 당대표로 뽑힌 사람이 2년의 임기를 마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지방선거에서 과연 장동혁 지도부가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선거 패배에 대해서 당연히 장동혁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지금 이제 2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선고, 이것을 둘러싸고도 아마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장동혁 지도부에게 계속 질문이 갈 거예요. 이 사태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언론으로부터 쏟아질 텐데, 그때 지금 윤어게인을 완성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다시 좀 후퇴했던 그 윤어게인을 완성한 장동혁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지도 궁금하고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우리 당을 계속 이끌고 나갈 동력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책임론이 장동혁 대표 지도부로 가고 비대위가 만약에 구성되고 뭐 이 정도 과정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도 되는 겁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지방선거에서 완패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지금 그쪽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당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냥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물론 이분들이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워낙 많이 저지르신 분들이잖아요. 비상계엄도 그렇고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를 후보로 만들려고 한밤에 새벽 3시에 그 정당 쿠데타를 했던 그런 일도 그렇고 이번에 또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전직 당대표를 제명시키고 그리고 최고위에서 이걸 추인하는 이런 과정도 그렇고 모두가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 다음에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 다음에도 아마 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때도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 그리고 여론이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럼 그 전에 지방선거 전에 장 대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혹시 예측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장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 의원 16명도 그런 주장을 했고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24명이 또 그런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목소리는 점점 커져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지금 이분들 윤어게인 세력들이 보면 마치 이순신을 쫓아내고 원균을 옹립한 다음에 만세 부리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원균이 왜구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글쎄 우리 장동혁 지금 대표의 지도부가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집권한 이래로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정치적인 성과를 이뤄낸 것도 하나도 없고요. 단지 그런 싸움들이 이뤘을 때 먼저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계가 목소리를 높이면 그 뒤에 이렇게 쫓아오면서 그 과실만을 따갔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계를 다 고름 짜내듯이 짜냈으니까 그 다음에 본인들이 허허벌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과 싸워야 할 텐데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싸움을 해 나갈 그런 역량과 능력이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예, 방금 언급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 즉각 물러나야 한다. 기어이 당을 반헌법적 비민주적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우리 당이 외면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현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선거와 연관지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 시장이 지방선거 장동혁 체제로 못 치른다라고 선언한 거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오 시장님만의 얘기겠습니까? 이미 다른 그 17개 광역시도 지사 중에서 시도지사와 시장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 많습니다. 유정복 시장도 유사한 얘기를 하셨고요. 예. 다른 분들 예를 들면 뭐 충남, 충북, 부산 이런 쪽에서도 모두가 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 전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지금 그 경북 지사 이철우 지사님만 아니 그건 패배자들의 얘기다. 나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경북에서 선거 나가서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아마 이 목소리가 오 시장님만의 목소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러면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한 전 대표가 선언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 이런 걸 예측하는 건 틀린 예측입니까? 그건 뭐 정치 공학이기 때문에 제가 본인의 선택을 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건 너무 빠른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보궐 선거가 어느 지역에서 치러질지 뭐 이런 것들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예단해서 무슨 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얘기고요. 당장 오늘도 무슨 심지어는 서울시장에 나올 것이다. 대구에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식의 이른바 지라시라는 것들이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은 오늘 같은 날에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도는 건 지금 그 당 대표를 제명했다는 그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예. 물타기라고 하셨지만 저도 다음 스텝이 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다시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리면 다음 스텝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또는 뭐 주변에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일단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지켜본다. 이 정도로 앞으로의 방향을 가름하면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할 겁니다. 일단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뭐 국민들도 여러 가지 궁금해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지지자들의 항의 집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월 8일에는 한동훈 대표가 잠실체육관에서 지지자들과 그 토크 콘서트를 하고요. 아마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했던 그 경청로드 지방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국민들 그리고 유권자들과 만나서 어떤 민생을 챙기는 그 봉사활동도 하고 뭐 민생 경청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나간 이야기이긴 한데요. 장동혁 대표는 시간을 충분히 줬다라고 했고요. 한 전 대표가 만약에 재심을 신청하고 장 대표의 단식 텐트장을 찾았더라면 혹시 결과가 달라졌을까?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하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윤 어게인 세력들은 아마 그런 생각만 했을 겁니다. 한동훈이 만약에 찾아오면 어떤 식으로 망신을 주고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타격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의 길을 꺾고 자기 지지자들,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장동혁과 지금 윤어게인을 완성한 그런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와 무슨 협조하고 협력해서 통합을 해서 갈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라고 봅니다.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사실상 제명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지난 탈당 권유 판단을 받았을 때 열흘 내에 탈당 안 하면 제명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언제죠, 시점이? 그게 그 서로 유권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예.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그 등기 속달로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은 날로부터 따지면 열흘이면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 되면 저도 이제 제명이 되는 거죠.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저한테 보여줬던 여러 가지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도 물론이거니와 뭐 우리 이가혁 앵커도 저에 대한 결정문을 보셨겠지만 예. 그 결정문을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 결정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결정문으로 저를 제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형식과 절차를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 출발점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면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예,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카리트 포텐도 톡톡히 봤죠. 예전에는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밤에도 안 깨니까 아침이 정말 다릅니다. 야뇨, 잔뇨, 빈뇨엔 카리트 포텐. 역시 좋다. 카리트 포텐. 이 사랑 통역 되나요? 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어렵게 가라앉힌 사람을 왜 또 휘저어놓지? 내 사랑도 통역해주세요. 넷플릭스. 만약 다른 내가 되어볼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또 다른 나? 아니면 지금의 나? 보아도, 만져도, 표정도, 느낌도 자연스러워야 자연스러운 것. 다른 내가 될 수 있다 해도 나는 지금의 나를 선택할 거예요. CPM 특허 기술의 밀착력 차이가 자연스러움의 차이. 벨로테로 Merge Aesthetics. 어제 김건희 씨 1심 선고 생중계,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정의의 하한선이 어디인지, 또 그간 수사와 언론 보도로 확인했던 V0의 행동이 법의 잣대로 얼마나 그릇된 일인지를 확인하려 이렇게 화면에 집중한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정작 선고가 난 후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결과에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7초 통정 매매와 수백 개의 녹취록이 남아있는 주가 조작 의혹 무죄. 여사님의 선물이라던 명태균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의혹도 무죄. 온라인 실시간 댓글엔 법의 잣대가 국민의 상식보다 훨씬 무뎌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끝은 아닙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이유한 화백 그림, 그리고 디올백까지. 이른바 김건희 매간 매직 의혹과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등 특검이 기소한 수많은 김 씨 관련 사건이 줄줄이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은 2차 종합특검의 추가 수사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수사와 재판에서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의 눈과 귀가 온통 쏠려 있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It could have stopped there, a perfect black espresso. Well, not quite. Since 1986, you've been our greatest inspiration to make coffee your way. Because when you love something, you push it forward. Nespresso. 스페셜 메뉴는 짜잔! 가장 따뜻한 순간이 아웃백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New Year is back. Outback. 잠깐, 이 점프가 성공할까? 그건 이미 도약하는 순간에 알아. 이 점프는 성공. 완벽한 한 번을 위해 수만 번 도약해봤으니까. 국가대표는 나아간다. 세계 앞으로. 업비트.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오늘 서울 용산과 노원 그리고 경기 과천과 성남에 주택 6만 가구를 짓는 부동산 공급책이 발표됐는데 판교의 2배가 넘는 파격적 규모란 평가가 나옵니다. 그 지역을 바로 찾아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하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